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법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행정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잠시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한 가지죠.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빼고는 먼저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이 뭐냐에 대해서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이 있고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이 뭔지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식 행정은 국가기관에 따라서 입법부가 하면 입법작용, 행정부가 하면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국가기관 중에서도 행정부에 의한 행위만을 행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형식 의미 행정일 것이고, 실질 의미 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그런 개별적 구체적인 법의 집행만을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이었습니다. 이와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이 뭔지 비교해서 실질적 의미 사법이 뭔지까지도 우리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국가기관의 행정부가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행정 입법의 문제, 일반적 추상적 기율로서 행정부가 입법을 하는 내용,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입법의 행위에 속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부가 하는 의미에서 행정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부의 행정에서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 같은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결국 행정심판위원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내부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형식을 볼 때는 국가기관의 행정부가 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의 의미의 행정이었지만, 재결이라고 하는 법의 해석작용이라는 판단에 보게 되면 그건 실질적인 사법에 속한다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법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류를 하시고, 또는 형식의 의미에서 우리 국가기관에 따라서 입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도 행정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었고, 성질성에 볼 때는 또 사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입법부나 사법부 내부에서의 어떤 공무원을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입법부가 하고 사법부가 하는 행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작용으로서 공무원 임명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것들은 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식적으로는 입법부나 사법부가 하는 행위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행위, 또는 입법부나 사법부가 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한다는 의미에서 행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행정입법이나 행정사법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입법 또는 사법 작용이지만 행정부가 한다는 형식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행정에 속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하나 내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우겠지만, 조례는 자치법규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국회가 만든 그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이런 지방자치를 위해서 스스로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부르는 것인데, 물론 지방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행정, 입법, 사법 중에서 그렇죠. 이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입법 작용에 속할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입법 작용이지만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가 한다는 의미에서는 지방의회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국가기관을 분류했을 때 행정, 입법, 사법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행정부 중에서 이런 행정관청이라는 개념 또는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를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행정기관 중에서도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어떤 권한을 가진 그런 행정기관을 특히 우리는 행정관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행정의 관청의 행위는 또는 줄여서 그냥 행정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장 또는 여기 있는 강서구청장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이라든지 각부의 장관들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명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행정주체인 국가나 또는 동작구 또는 여기 있는 우리 동작구나 어떤 강서구 이런 것들의
행정 주체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행정기관 중에서도 특히 행정관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결정권은 있지만 표시하는 권한은 없는 그런 국가기관도 있는데 그런 행정기관을 우리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의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결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방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결정권은 있지만 표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면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 내부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의회의 조례는 결국 행정부가 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작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를 제정한 시라고 본다면 그건 입법작용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이지만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는 것이고 역시 우리가 행정부의 대상으로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번에 23페이지 보면 통치행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통치행위를 먼저 보시면 자, 먼저 교과서를 먼저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교재 23페이지입니다. 통치행위의 의미를 보시면 입법, 사법, 행정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 최고기관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런 국가 행위 중에서 존립이나 통치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밑으로 한번 집어보실랍니까? 예,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말 좀 집읍시다.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밑으로 한번 집읍시다. 별표를 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그걸 우리는 통치행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법심사라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 의한 어떤 재판 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쟁송의 즉 사법심사에 따른 것은 다른 말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권리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법심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통치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치행위가 갑자기 행정의 개념에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사법부에 의한 구제 수단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과연 행정에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법심사의 대상에 제외되는 통치행위를 행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이 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유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제외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법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행정이라는 개념은 넓게 보게 되면 광의의 행정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런 광의의 행정에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물론 뭐 실질적, 행식적 의미의 행정이 모두 포함되겠죠. 자, 일단 협의의 행정뿐만 아니라 통치 행위까지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협의의 행정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된 것이 협의의 행정인 것이고 이게 가장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런 사법심사의 대상이 제하지 않은 통치행위도 우리가 행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논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법 통치행위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통치행위는 행정쟁송을 통한 사법심사의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또 그래서 결국 행정쟁송의 자체가 우리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그 구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법에 위반되었나 안 되었나 위법성 판단부터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치주의에 법으로 통치하는 방식의 예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결국 법치주의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인 것이죠,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자세한 사례를 자세하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국가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권력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의 행위, 사법부의 행위,
자, 행정부의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다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뭐 행정에 넓게 본다면 행정에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좀 통치 행위라고 보는 것인데 결국 자, 행정부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문제는 어떤 입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사법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행정의 고유한 행위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뭔가 어떤 행정부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을 과연 우리가 뭐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사법 심사할 것인가,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법 통치 행위의 문제가 과연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그 범위 또는 인정한다면 그 한계는 어떻게 나중에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를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23페이지 통치행위의 근거 그래서 자,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설도 있고 그렇죠? 기억이 1번 긍정설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2번에서 부정설도 있습니다. 자,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다수의 다수설과 판례 또 다른 나라 모두 일단 통치 행위의 개념 자체는 모두 인정을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다수설이고 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긍정하지만 그 긍정하는 그 근거가 뭐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일단 긍정한다고 본다면 부정한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긍정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부터 해서 그 리얼 그리고 미엄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딱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권력 분립의 입장에 근거했을 때 권력 분립설이라고도 하고 또는 실제적 한계설이라는 말도 씁니다. 내재적 한계설인데 결국 권력 분립의 입장에서 권력 분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통치행위라는 즉 사법심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즉 입법, 행정, 사법, 특히 행정부의 행위에서 그 어떤 개인에 의해서 뭔가 행위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작용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행정작용들을 사법부에 가서 어떤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법심사를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다수와 판례 입장이고 또 세계 각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근거는 결국 어디에 속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사법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그걸 한다면 권력 분립에서 우리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권력 분립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 내재해서 사법부 안에 그 스스로 어쩔 수 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재적 한계설 또는 권력 분립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시고 디귿에 보면 사법부 자제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결국 비슷한 입장인데 결국 사법부 자제설은 원래 사법부에서 이런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 심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고도의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아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법부 스스로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사법부 자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또 학설이 마찬가지인데 권력 분립설 아니면 사법부 자제설 입장에서 주로 이런 통치행위에 긍정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냥 제목이 뭐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 재량행위설이라든지 또는 뭐 독자성설이라든지 또는 그 뒤에 대권행위설 별로 의미가 없는 학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제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교재를 보시면 자, 기억의 권력 분립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정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또는 밑줄 국민의 판단과 국민의 감시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 분립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그것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의 문제는 법원에 우리 사법부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결국 정책 문제는 의회에서 이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이거나 아니면 국민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국민의 판단,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인 것이지 그래서 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는 부분인 것이지 또는 저항을 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밑줄 한 4번째 줄 보시면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루드보스 보덴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시작된 그 판례 입장에서는 권력 분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작된 그 판례인데
루드 보덴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루이지애나에 1849년 미국